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내적주의,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의식적주의. 내가 거기에 어떤 의식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이 립스틱이 막 유일한 한정판 립스틱이어서 내가 이걸 겨우 구했다라고 한다면 나한테 의미 있는 물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립스틱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 쓰는 거다라고 상상해도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여기에 집중하기 쉬워진다라는 얘기예요. 왜 여기다가 의식적 주의를 두냐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물건이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꽃이 나에게 의미 있게 되기 때문에 내 말에 힘이 실린단 말이지. 자, 우리가 지난주에 주의 집중 앞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코스차가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주의가 작은 스포트라이트가 받는 이런 작은 범위에서는 제가 주의를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근데 큰 범위는 제가 주의 집중이 잘 안 돼요. 저는 이 작은 범위에서 벗어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하죠. 어디를 가든 그 범위를 가지고 다닐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범위를 조명이 딱딱 떨어지는 그 범위 말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 범위를 가지고 다녀볼까? 움직이는 범위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하면서 어떤 훈련을 하시냐면 스포트라이트를 이 코스차 머리 위에 똑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포트라이트가 움직이는 거예요. 코스차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핀조명? 여러분들 이제 무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핀조명이라고 해서 배우를 이렇게 따라가게, 조명하시는 분이 이렇게 따라가게 하는 그게 있죠.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또 되는 거죠. 이 핀조명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이 주의 집중을 하기가 좀 쉽더라 라는 생각을 이제 코스차가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명을 끄고 여러분들 뭘 생각하면 좋으냐면 뭐 훌라후프 같은 거? 훌라후프 같은 나무 테를 이제 선생님이 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각자 친구들이 자기의 몸에 맞게 고정을 합니다. 뭐 손으로 들었는지 아니면 그게 딱 고정이 되는 어떤 나무 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자들 예전에 뭐 중세시대 입었던 뭐 코르셋 같은 뭐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어떤 나무 테를 이렇게 내 주변에 두르고 다닐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이 나무 테 안에만 집중하는 훈련을 시켜요. 그럼 내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 나무 테는 뭐 그렇게 큰 범위가 아니잖아요. 작은 범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주의 집중이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코스차가 생각합니다. 이거 굳이 스포트라이트라든지 나무 테가 없어도 이 훈련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자, 나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내 몸을 중심으로 이 왼쪽 팔꿈치에서 오른쪽 팔꿈치까지, 이게 나의 주의 범위라고 한번 생각하고 이제 막 집중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고요. 또 걷고 있을 때 발이 앞으로 나오는 데까지, 뭐 이런 식으로 나의 주의의 범위를 이제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스스로 범위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집중하는 훈련을 했더니 쉽더라는 거죠. 쉽사리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낄 수 있음을 알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집에 훌라후프 같은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이 정도의 범위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범위만큼은 집중을 하는 거 상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 머리 위로 핀조명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무대의 주인공은 나야 나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압구정역을 돌아다니고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뭐 이럴 때 그 안에 집중하는 것, 그 안에 최대한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면서 그 안에 내가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시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죠? 자, 그리고 다음 날입니다. 이날 선생님이 이제 너희들이 지금까지 외적주의를 다뤘어. 그런데 우리는 내적주의에 대해서도 한번 오늘은 신경을 써보자라고 해요. 이 주의 집중의 세 가지의 주의를 말합니다. 외적주의, 그리고 내적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의식적주의라는 걸 선생님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내용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내적주의. 선생님은 상상력에 관해서 전에 하셨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이 이미지의 원천은 우리의 내면에 있지만 심리적으로 우리 외부의 어느 지점으로 옮겨지는 느낌을 확인했음을 되새기게 하셨다.
내적 비전을 통해서 그런 이미지를 볼 수 있듯이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외적주의라는 것은 배우의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적 대상에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뭐 했어요? 뭐 어떤 물건에 집중하는 것, 뭐 그 물건의 모든 것을 기억해내는 것, 뭐 이런 훈련들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 내적주의의 대상은 오감 전 영역에 흩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적주의 집중은 쉽게 깨집니다. 뭐 이거 뭐 외적주의도 당연히 깨지는데 내적주의 집중은 사실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당연히 쉽게 깨질 것 같죠. 무대 위의 실제 사물도 훈련이 잘 돼야 주의 집중이 가능한데 상상의 대상은 훨씬 더 많은 집중력이 요구된다. 그래서 집중 훈련은 배우의 일상생활까지 이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럼 어떤 훈련이 있습니까? 자, 우리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여러 가지 내적, 외적 주의력을 개발하는 훈련들 그거 동일하게 연습하면 좋다. 그거 당연히 이 내적 주의를 훈련시키는 과정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상상력 개발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 연습법, 그 주의 집중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두 번째로 밤에 이제 자기 전에 잠자리에서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되새겨보는 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잠들 때까지의 그 모든 일들을 다 최대한 애써서 되새겨보는 훈련이에요. 되도록 모든 것을 구체적이며 상세하게, 뭐 예를 들어 식사 장면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가 나왔고 무슨 음식이 나왔지가 아니라 그 음식이 나왔던 그 접시들, 그리고 전체적인 배치, 어느 위치에 했는지, 그리고 대화를 나눴다라고 한다면 그 대화 나눈 곳에서 거론된 모든 사상이라든지 어떤 내적 정서라든지, 그래서 최대한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보는 훈련이에요.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훈련 방법을 주십니다. 예전의 기억을 더듬어 보는 거예요. 뭐 어떤 특정 장소라든지, 뭐 산책을 하면서 우연히 들렸던 곳이라든지, 차를 마시러 갔던 이런저런 장소들, 뭐 여러 가지 뭐 장소로부터 시작을 해도 좋고 무엇으로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여러 가지 대상들, 그리고 그때 만난 친구들, 낯선 사람들, 심지어는 스쳐 지나간 사람들까지도 선명히 회상하려고 노력해 보라고 해요. 자, 그리고 8장 넘어갑니다. 선생님이 또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자, 지금까지 우리는 내적 및 외적주의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우리 이제 의식적주의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자, 의식적주의라는 것은 사실 뭐 쓰임새가 많지 않다라고도 쓰여 있는데, 여러분들이 단문 연습을 할 때는요, 우리 성우한테는요, 쓰임새 많아요. 네, 쓰임새 많아요. 자, 이건 지성의 뿌리를 두고 있고요. 빗나간 주의를 바로잡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빗나간 주의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연출 선생님이 꿀팁 주셨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몰입이 탁 깨졌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떤 사물이라든지 어떤 상황에 아주 작은 것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위를 줄여서 지금 내 범위가 어느 중간 정도의 범위인데 집중력이 깨졌을 때는 그 중간 정도의 범위로 쑥 들어오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주 작은 범위, 내 앞에 뭐 커피숍이라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커피잔에 주의를 딱 집중시키면 다시 주의를 집중하기가 쉽다라는 꿀팁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적 주의라는 것은 그런 것처럼 주의가 이렇게 빗나갈 때, 몰입이 깨질 때, 바로잡을 때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대상을 그냥 보기만 해도 주의를 끌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걸 오래 잡아둘 힘이 우리가 없죠. 대상을 확실히 장악하려면 어떤 정서의 반응을 유발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주위의 대상에 배우의 흥미를 끌어들이는 어떤 것이 있으면 우리가 집중하기 좋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자, 샹들리에가 있다. 이 무대에 커다란 샹들리에가 있고요. 그 샹들리에가 아주 오래된 고대까지는 아니고 뭐 아주 오래된 역사가 있는 샹들리에를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어 주십니다. 제정 러시아 때의 것이라고 하네요. 그걸 보면서 이제 선생님이 예를 들어 주시는데, 자, 이 샹들리에를 보면서 이 외적인 형태뿐 아니라 이 샹들리에가
마음에 드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그러니까 안 들어도 되는데 이 샹들리에의 어떤 정서적인 것을 유발시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샹들리에의 어떤 매력이라든지 아니면 이 샹들리에가 어디에 쓰는 것인지. 그래서 황당하게 그냥 외적으로 뭐 여기는 이렇게 생겼고 저기는 저렇게 생겼고 여기는 이렇게 뭐가 생겼구나 이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정서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샹들리에는 나폴레옹을 영접하던 어떤 육군 원수의 집에 있었을 거야. 파리에 테아트르 프랑세즈 극장 규제에 관한 역사적인 법령의 서명이 있던 날, 그날 프랑스 황제의 방에 걸려 있었을 거야. 등등. 이런 식으로 막 어떤 스토리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스토리텔링, 사연팔이? 이렇게 하면 좀 쉬울라나? 그러니까 거기에 막 사연을 부여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죠? 대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상상하는 상황이 바뀜으로써 이 대상의 성격이 바뀌고 그에 대한 정서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저 샹들리에에 어떤 정서적인 반응을 부여하면서 그게 나한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나한테 어떤 정서를 고양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바실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실리 학생인데요. 이 수업을 듣는 학생인데요. 배우의 배역, 기술적인 방법, 관객, 대사, 큐 사인도 받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주의의 초점 등 이 어떤 하나를 생각하면서 그와 동시에 다른 것도 생각한다는 거 이거 너무 어렵고요. 저는 불가능합니다.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이 너무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랑 완전 공감이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개사의 비유를 합니다. 이 배우의 어떤 직업을. 고개사들이 그런 고개를 할 수 있는 건 주의력이 여러 층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서로 뒤엉키지 않기 때문이야. 이 인간의 주의력이라는 건 대부분 습관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형성된다. 그러니까 습관. 들여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 처음 배울 때야. 이게 조금씩 개발되기 시작하면 점점 쉬워져. 지금까지 여러분은 배우란 오로지 영감에만 feel 그날의 컨디션, 그날 내가 얼마나 집중하느냐 뭐 여기에 만 의존한다고 생각해 왔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생각은 오늘부터 버려라. 훈련되지 않은 재능이란 다듬어지지 않은 원자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1장부터 계속 나오죠. 그리고 또 그리샤가 이렇게 또 태클을 걸어요. 제4의 벽,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죠. 보이지 않는 그 제4의 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제4의 벽, 그 어떻게 벽 위에 있는 대상을 눈으로 그려냅니까? 전 못합니다. 그거 어떻게, 그 말도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눈의 초점에 대해서 어떤 중요성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뭐 굳이 뭐 이렇게 엄청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그냥 당연히 아실 내용이긴 하지만 눈의 초점이 잘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금 코앞에 있는 사람을, 이 상대가 지금 보이지 않는 상대가 내 코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 눈의 초점이 내 코앞에 있는 사람을 봐야 되는데 이게 흐리멍텅하게 다른 데를 멀찌감치 보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객석의 어떤 곳을 향하고 있다라든지 이러면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 지평선 멀리를 봐야 되는데 또 뭐 어디 뭐 관객석을 좀 서성이고 있다든지 아니면 눈을 어디 둘 때를 모르겠어서 뭐 커튼 쪽을 멀리 쳐다본다든지 뭐 이런 실수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죠, 무대에서. 그렇게 되면 그거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의 초점도 아주 정확하게 리얼리티 있게 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하시고요. 필요한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대상을 바른 위치에 놓는 법을 익히게 되고 시선과 거리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면 그때는 이것도 이제 습관이 되면 훈련이 되면 그때는 여러분도 마음 놓고 객석을 향하면서 관객 저 너머로 시선을 넘기기도 하고 관객 바로 앞에서 시선을 정지시킬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존재하지도 않는 그 제4의 벽이나 먼 곳에 시선을 두려고 하지 마라. 그냥 천천히 가라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좀 자유하죠. 제가 읽는 페이지는 118페이지입니다. 배우서 118페이지. 자, 주의 집중을 마무리하시면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는 얘기예요. 배우는 무대에서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관찰력이 있어야 된다. 배우는 자신의 주의를 끄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혼신을 다해서 집중해야 돼.
대상을 보는 배우의 눈길은 길 가는 행인처럼 멍하게 지나쳐서는 안 되고 상대를 파고드는 송곳 같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배우의 모든 창조 방법은 한쪽으로 편중되어서 실제 인생과의 관련성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거짓말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천부적으로 뛰어난 관찰력을 타고난 사람들도 있어요. 네, 있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은 노력을 안 해도 자기 자신이나 타인들에게 빚어지는 일들의 인상을 예리하게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왜 별걸 다 기억하는 애들 있잖아. 그때 뭐 그랬잖아, 너 그랬잖아, 너 그때 그 말했던 거 나 기억나. 막 이러. 와, 너 어떻게 그걸 기억하냐? 막 이런 애들이 있죠. 걔네들 타고난 애들이 있죠, 관찰력. 근데 물론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그런 관찰력은커녕 자신의 극히 소박한 관심을 유지할 만큼의 관찰력을 개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물며 인생을 연구한다는 배우가 그 모양이면은 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어떤 사람이냐? 인생을 연구하는 사람이래요. 네. 여러분들이 하는 이 직업은요, 인생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무슨 기술자처럼 성우를 다루는 친구들 있지. 너무 안타까워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표정이나 시선 또는 어조 등을 살필 줄을 모른다. 그들은 인생의 복잡한 진리를 능동적으로 파악하는 능력도 없고 남의 얘기를 제대로 이해하여 듣는 법도 모른다. 만약 그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면 그들의 인생은 보다 아름답고 수월해질 것이며 그들의 창조적 작업은 말할 수 없이 풍부해지고 훌륭해지고 심오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래 없는 재능은 어느 누구도 강제로 집어줄 수 없다. 집어넣어줄 수 없다. 각자 지니고 있는 소질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있을 뿐이다. 주의 집중도 마찬가지여서 그것을 개발하려면 엄청난 노력, 시간,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는 열의, 그리고 체계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자, 관찰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연과 인생을 눈여겨보려고 보도록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보다 먼저 아름다운 것에 눈을 돌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아름다운 것에 눈을 돌리고 귀 기울여 듣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정신이 고양되어서 정서 기억에 깊은 흔적을 남기는 감정이 유발될 것이다. 인생에서 자연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대요. 그래서 자연은 계속해서 관찰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우선 작은 꽃 한 송이, 그 꽃잎 하나, 거미줄, 아니면 창 유리에 낀 서리의 문양 같은 걸 먼저 보래요. 이들 안에 있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인지 말로 표현해 보래요. 즐거움 안 줄 수도 있죠. 그럼 솔직하게 어떤 마음을 말해보면 되겠죠. 그렇게 노력하고 대상을 음미하고 그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관찰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자연의 어두운 뒷면도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늪지와 갯벌, 우리를 괴롭히는 해충들에게서 자연의 어두운 뒷면을 찾아봐라. 그리고 기억해라. 아름다움 속에도 추한 것이 들어있듯이 이런 자연 현상의 이면에도 아름다운 것이 숨겨져 있음을. 진정 아름다운 것은 더러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러움은 아름다움을 창조하여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진짜 정말 여러분들이 이게 연기랑 무슨 상관이겠어요? 하겠지만 저한테 공부 좀 하신 분들이 이거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렇죠? 이게 리얼리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 속에 추한 것, 추한 것 속에 아름다움. 이게 리얼리티예요. 아름다움과 추함을 모두 찾아내서 정의를 내리고 식별하는 법을 익혀라.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미에 대한 개념은 불안정하고 피상적이며 감상적인 거칠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못해. 아름다움이잖아? 아름다운 어떤 장면이잖아? 그러면 아름다워 이것만 해. 그래가지고 연기가 그 리얼리티가 없어. 그리고 좀 더럽고 막 이렇게 뭐 미흡고 슬픈 장면이고 막 이러잖아. 그러면 슬퍼 이것만 하느라 리얼리티가 하나도 없어. 그 안에 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잘 찾아내고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들여다보지를 않으니까 그 미라든지 여러 가지 개념들이 불안정하고 피상적이고 감상적인 거칠애인 거죠. 자, 다음에는
미술, 문학,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술, 문학, 음악과 같은 인류의 창조물을 살펴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우가 작업하는 창조적 재료를 얻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언제나 어떤 정서를 바탕에 깔고 있대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으로 배우의 막대한 지성적 작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음대로 손을 댔다가 모처럼 인생에서 얻은 귀중한 재료를 망치는 것 아닌가 우려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나 그 점은 걱정하지 마라. 배우가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이런 추가 작업은 흔히 원전을 크게 고양시키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텐데 바로 뒤에 설명 나옵니다. 자, 언젠가 유모차를 밀고 가로수길을 걸어가던 할머니를 본 적이 있다. 유모차에는 카나리아 3장이 실려 있었대요. 아마 이 할머니는 유모차를 써서 물건을 손쉽게 나르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 같다. 그러나 나는 이 사건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었다. 이 불쌍한 할머니는 자식들, 손자들을 모두 잃고 이제 남은 혈육이라고는 이 카나리아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카나리아를 산책시켜 주려고 이 가로수길로 나왔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버린 손자 녀석을 얼마 전에 바로 그렇게 산책시켜 주었듯이.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그 장면을 보고 그냥 선생님이 본 건 할머니가 유모차에 카나리아 3장을 싣고 이렇게 산책시켜주는 모습을 본 거야. 근데 그 모습 좀 특이하긴 하지. 누가 새를 3장에 싣고 산책을 시켜주겠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이 저 왜 저러실까, 저 할머니의 어떤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면서 이런 어떤 상상력이 동원이 되는 거죠. 그게 정서의 고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실제보다 더 재밌고 연극적으로도 적합하게 되죠. 이런 인상은 기억의 창고에 저장해 둘만 하지 않은가. 나는 정확한 세수를 파악하는 국세청 직원이 아니고 정서를 뒤흔드는 재료가 필요한 예술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술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인류의 창조물 같은 걸 보면 다들 어떤 영감으로부터 출발할 겁니다. 그쵸?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하늘을 보고 이제 뭐 그림을 그려요? 아니면 뭐 어떤 미술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음악을 만들어요? 근데 그 하늘만큼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나의 인류의 창조물이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훌륭한 예술가라면 그렇겠지만 아마추어라고 한다라면 오히려 더 망치거나 저만큼의 내가 정서를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거 두려워해서 그런 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예술을 창조하지 못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야. 나의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충분히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그게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제보다 더 재밌을 수도 있고 연극적으로 적합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뭐 창조물을 만드는 것에 뭐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은 배우에게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여러분은 우선 주변의 삶을 관찰하고요. 거기서 작업의 재료를 먼저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살아있는 정서적 재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찾았어요.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래서 뭔가 딱 보여요. 뭔가 탁자와 의자가 보여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정서적 재료를 부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 의자에 누가 앉았을까? 저 의자가 우리 집에 어떻게 왔지? 이런 식으로 왔지. 예를 들어 뭐 당근마켓에서 샀다 그러면 저 당근마켓에서 전에 썼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무슨 의자 같은 걸 내가 선택을 했는데 그 의자에 뭐 조그마한 흠집이 나 있다라고 한다면 저 흠집은 어디서 온 걸까? 이런 식으로 해서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겠어. 그러면 그 어떤 스토리를 가진 어떤 사물이 되는 순간 나한테 의미 있게, 그러니까 뭐 우리 김춘수 씨의 꽃처럼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재료를 찾고 그 다음에 정서적 재료로 연구하라라는 얘기가 쓰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직접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인상을 연구하란 말이다. 이런 재료는 얻기가 쉽지 않다. 대개가 쉽게 잡히지 않고 뭐라고 말하기도 어려우며 단지 마음의 눈을 통해서만 인지되기 때문이다. 그쵸? 우리가 상상해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정서적인 경험들은 우리의 표정 속에 그리고 눈, 목소리, 말씨, 제스처에 드러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다고는 해도 다른 사람들의 내심을 파악하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되게 사람들은 영혼의 문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자, 제가 지금 121페이지의 맨 위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별표를 땡땡 쳐놓으세요. 내심을 파악하기에 줄을 좀 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단문을 파악하는 것은요, 화자의 내심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화자의 내심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죠. 텍스트가 진실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텍스트가 화자의 팩트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텍스트 그렇게 말하는 이 아이의 대사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을 참고하셔서 화자의 내심을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내심은 텍스트에 10%도 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10%가 100%인 줄 알고 그걸 막 꾸미려고 연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10%일 뿐인데 나머지 90%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써서 창조해 내셔야 되는데 창조 작업 없이 10%가 100%인 줄 알고 그걸 막 꾸미기 시작하는 거죠. 자, 행동이나 사상 또는 충동 등에 의해서 관찰하고 있는 사람의 내면 세계가 명백히 드러나면 여러분은 그의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하여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연구해라. 네, 단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문에는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것이 대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대사의 말투라든지 이런 데서 뉘앙스, 그리고 말이 끊어지는 그런 부분들, 슬래시 쳐져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 아이의 말의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의 내면 세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 움직임, 그 말의 흐름이 움직임인 거죠. 그 아이의 내면의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해서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지, 왜 이 사람이 이런 또는 저런 짓을 했을까, 마음속에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 직관적 느낌만으로 인물의 내면 생활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빈번히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주의 집중 중에서도 아주 섬세한 형태, 다시 말해서 잠재의식의 기원을 둔 관찰력을 다루게 된다. 평범한 유형의 주의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고들 만큼 멀리 미치지 못한다. 누가 만약에 테크닉을 써서 그렇게 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크닉을 써서 연기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 아무리 테크닉이 좋은 친구라고 하더라도 듣는 귀가 있는 사람한테는 그건 저 친구 참 테크닉이 좋구나로 들릴 겁니다. 그 화제의 어떤 마음에 공감한다기보다는 이 친구가 연기는 곧잘 하는 친구구나, 이 친구의 톤이 아주 매력적이구나, 여러 가지 장점들을 발견할 수는 있게 해주겠지만 그 화자의 마음에, 그 화자의 상태에 공감하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테크닉으로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정서적인 재료, 의식적 주의, 좀 의미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적 주의, 외적 주의.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건 이제 전체적인 다 외적 주의, 관찰, 집중,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것, 기억력, 이런 것들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 해야 되는 건데요. 대사도 배우가 외워야 하는 거잖아. 네, 그것도 집중력의 일환이죠. 우리는 물론 안 해도 되지만.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내적주의,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의식적주의, 내가 거기에 어떤 의식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네, 상상하면 되죠. 이 립스틱이 그냥 내가 그냥 산 거지만 이 립스틱이 막 유일한 한정판 립스틱이어서 내가 이걸 겨우 구했다라고 한다면 나한테 의미 있는 물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립스틱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 쓰는 거다라고 상상해도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여기에 집중하기 쉬워진다라는 얘기예요. 왜 여기다가 의식적 주의를 두냐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물건이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꽃이 나에게 의미 있게 되기 때문에 내 말에 힘이 실린단 말이지. 여러분들이 대사 칠 때 나오는 모든 관계성에 대해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그 대사에 나오는 어떤 물건이라든지 그 아이가 말하고 있는 그런 사연에 물건들이 등장한다든지 할 때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죠. 굳이 그런 것까지 해야 돼? 내 하면 훨씬 도움이 된다잖아요. 여러분의 연기가 훨씬 풍부해진다라고 하네요. 한번 해보시죠.